태영호 전 네. 의원이 주목하신 거는 그러니까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에 문제가 생기면 군사적 개입 언급한 것이 지금 중일 관계를 아주 악화시키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히토류 그 제재까지를 염두에 둔 상태에서 일부러 요 타임에 이재명 대통령을 그 베이징으로 부른 거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 먼저 한중 정상회담부터 홍 박사가 좀 한번 평가를 해보시면. 네. 사실 그 지난 정부에서 너무 한중 관계가 많이 후퇴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쓸데없이 중국을 건드려서 관계가 많이 악화됐었죠. 그거를 이제 정상화를 시키는데 한중 간의 국력이 어느 정도 비슷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게 회복이 될 텐데 중국은 워낙 이제 규모가 커지고 항공모함처럼 이렇게 이 항공모함이 방향을 바꾸려면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11월 1일 날 경주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우리 측에서는 가능한 빨리 또 베이징을 가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려고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중국에서 자꾸 좀 천천히 왔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어쨌든 해를 넘겨서 바로 가겠다 그런 걸 이제 중국이 받아들여줬고 중국이나 우리나 이 관계 정상화를 상당히 바랬던 것이 역력히 느껴지고요. 서로 이제 환대하면서 대우해주고 예우를 갖추고 그리고 지도자 간의 신뢰관계도 우리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 못지않게 시진핑 주석하고도 굉장히 가까운 관계가 돼서 겉보기에는 뭐가 합의문이나 뭐 이런 게 안 나와서 도대체 뭘 하고 왔냐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수도 있지만 손에 잡히는 건 네, 없죠. 손에 잡히진 않지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이 바탕을 이제 깔았고 항공모함이 움직이는데 그 동력을 방향을 변화시키는 데는 충분한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그 효과는 서서히 나타날 것이다라고 이제 봅니다. 다른 분들도 평가해 보세요. 예, 제가 판단한 건데는 이자 방금 홍 박사님도 말했지만은 연초에 그 대통령이 중국과 이제 정상회담을 이루은 거는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이런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다 방금 이자 언급한 것처럼 정상회담이 2개월 만에 이제 10월 아페크 정상회담 이후에 2개월 만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딱히 구체적인 내용으로 걸머질 게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단 이번 방중 과정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점은 이 중국이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을 어떻게 치밀하게 작전했는지 이 판에 우리가 끌려 들어갔는지 아니면 여기서 우리가 적절한 균형과 전략적 거리를 유지했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데 이번 방문 기간에 보면 중국은 저는 아주 치밀하게 저는 계획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재명 대통령과 한 여러 한 발언을 중국 측이 종합해서 발표한 데 보면 일단 뭐 역사에 뭐 올바른 편에 서라라고 했다든지 그건 또 그다음에 2차 세계대전 일본과 함께 싸운 2차 세계대전의 성과를 지키고 또 앞으로 향후 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같이 협력하자. 같이 지키자. 뭐 역사도 같으니 이런 걸 많이 강조하면서 뒤늦게 꺼낸 것이 결국은 일본에 대한 군사적 물자 용도 히토를 포함한 이런 이제 수출 금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재를 그러면 했죠. 앞으로 향후 우리가 올 한 해에 이러한 대국들의 강대국들의 이런 판에서 어느 정도 끌려 들어가고 여기서 어느 정도 우리가 지혜롭게 균형을 유지하겠는지 이번에 저는 이러한 과정에서 뭐 올바른 역사의 편을 설하는 등 또 그다음에 중국 쪽에서 지난 2차 세계대전 성과 같이 지키자 뭐 이런 표현에 대해서 물론 대통령이 아주 적절하게 지혜롭게 빠져나왔지만은 이런데 자칫하면 이 강대국들이 짜놓은 판에 스스로 끌려 들어가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결국은 남의 국익에 우리가 희생되는 이런 결과를 대단히 저는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여요. 저는 사실 이제 그 맞는 말씀이시긴 한데 뭐 그 외교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뭐 중국은 중국의 이익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또 우리의 이익이 있는 것인데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국익 우선주의를 전 세계에 이제 다 뿌려놔서 뭐 이게 뭐 어느 나라는 당연하게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중국이 한국의 이익을 반영해서 얘기할 수는 없죠. 또 대통령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그냥 공자님 말씀처럼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뭐 중국이 뭘 얘기하든 우리는 또 우리의 이익의 관점에서 봤다라는 얘기고 아까 이제 양국이 지역과 세계 평화의 발전을 위해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이제 시진핑 주석이 했지만 사실 그 얘기를 우리 이 대통령이 했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양국이 이 두 국가가 만나서 외교를 하다 보면 이게 좀 영내에 가치 있는 이웃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 지역 내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에너지를 쏟자고 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속내가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동의하는데 그걸 또 우리는 우리의 관점에서 받아들이고 그걸 해석하면 되는 거니까. 지금 이 대통령의 방중 성과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일각에서 비판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좀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한중 관계가 좋은 상황에서 지금 간 게 아니잖아요. 무려 9년 만에 그 국빈 방문이고요. 일단은 원수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불편했던 관계를 이제 해소시키고 정상화의 원년. 그럼요. 예, 그래서 이제 다시는 이런 일이 이렇게 되지 않도록 만들자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런 의지를 갖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불편한 관계를 이제 완전히 불식시켰다는 데 제가 볼 때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또 국빈 방문이라고 하는 외교 형태 자체가 사실은 어떤 큰 이슈를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빈 방문 그 자체의 목표를 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국의 설린 우호가 최우선이었다. 나중에 현안이 있으면 실무 방문하시겠죠. 저는 그게 그런 문제로 평가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 박사님도 한 말씀 평가해. 예, 사실상 한중 관계를 복원했다는 데 이제 가장 큰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불확실성을 이제 해소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그거는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상 이번에 여러 가지 의제들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중국은 굉장히 대국이고 한국은 상대적으로 중견국이긴 합니다만은 GDP 차이에서 또 국력 차이에서 영토나 국민들 차이에서 참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껄끄러워할 수도 있는 모든 주제들을 대화의 장에 다 올려놨다. 그것 서해 자체가 구조물까지.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서해 구조물도 중국이 껄끄러워하는 주제거든요. 거론했죠. 그런데 그거 이제 올려서 어느 정도 또 양보도 좀 받았고 한한령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중국이 껄끄러워하는 거잖아요. 네. 없다 한한령이라고 하는 것은 얼음이 서자가 이렇게 세자 정도 오려고 하면 오래 걸리는데 결국 그거 녹으려고 하면 또 시간 걸리는 거 아니냐. 과일이라고 하는 것도 익어야 떨어지는 건데 조금 여유를 갖고 그리고 기다려보자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관련되는 사람들한테 한번 어느 정도 되는지 부서별로 한번 확인을 해봐라라고 시진핑 주석이 이제 지시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일정 부분 올해 중으로 좀 나타나지는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요. 가장 이제 신경을 많이 썼던 것이 아무래도 우리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정말 많이 들였고 공도 많이 들였는데 결국은 시진핑 주석도 그렇고 리창 총리도 그렇고 인내심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이제 들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오고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어떻게 하면 북한을 대화로 끌어낼 것인지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계속해서 발굴해서 협조해 나가자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거 자체도 의미 있는 성과였지 않는가 이렇게 봐요. 그 북한 문제는 조금 이따 또 한번 언급해 보도록 하고. 그럼 아까 태영호 전 의원이 주목하신 거는 그러니까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에 문제가 생기면 군사적 개입 언급한 것이 지금 중일 관계를 아주 악화시키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히토류 그 제재까지를 염두에 둔 상태에서 일부러 요 타임에 이재명 대통령을 베이징으로 부른 거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원래 10월 달에 우리 정부가 이거 빨리 좀 했으면 하는 의사를 전달했을 때 중국 측의 그 답변은 중국 그 양회가 끝난 3월이나 4월쯤에 하자. 이렇게 돼서 그 시간적으로 보면 그때쯤 가는 것이 이제 맞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제 연초로 이게 옮겨왔습니다. 옮겨와서 물론 우리 정부가 연이어 이제 2026년 새해 첫 벽두부터 이 한중 관계를 전면 복원하는 원년으로 만들자는 그런 정책적 구도에서 이제 그렇게 했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일어난 이런 일들을 보면 중국 측은 그래 그러면 연초에 만나자. 그러면 이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중국은 어떤 걸 추구할 거냐 이런 걸 아마 목표 중에 하나는 바로 한일 관계에서 바로 이
그래서 지금 그것이 아닙니까? 일부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것에 한미일 이 삼국 공조에 어떻게 하면 균열을 내볼 수 그렇죠, 없을까? 그렇죠. 그런데 이걸 뭐 공개적으로 균열을 내기보다는 예. 이자처럼 역사적인 문제라든가 또 이제 방중 기간에 결국은 이제 히토류 제재 같은 이런 걸 함으로써 앞으로 중국이 뭐 이 한일 간에 또 이제 한중 간에 이런 분열과 갈등 상황에서 가능하면 한미일 삼각 협력 구도에서 한국을 좀 더 중국적으로 이제 끌어당기려는 이런 이제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평가되고 예, 그걸 꼭 그런데 꼭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실용 외교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또 그러한 중국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다 예상한 것이었어요. 근데 사실 한일 간의 관계나 한미일 관계 중국이 가만히 있을 때는 그냥 자연히 그냥 한미일 관계가 계속해서 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중국의 저런 입장을 분명히 해줌으로써 한국이 미국이나 일본한테 조금만 잘해줘도 고맙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우리로서는 중국하고 관계가 중요한 걸 시진핑도 알고 다카이치도 다 아는데 한국이 그렇게 부담을 느끼는데도 또 일본을 가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 꼭 부정적인 거라고 본 게 아니라 우리의 외교의 자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한국이 중국한테 그렇게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으니까 일본한테 섭섭하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일본하고도 잘 지내려고 그런다. 그 일본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하기 나름이지 꼭 가서 이용당했다?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근데 우리 대통령이 이게 받아들이는 그런 게 굉장히 이게 수용성 있게 그도 아주 적절하게 신속하고 아주 기민하게 그 지혜롭게 대처하기 때문에 뭐 시진핑 주석 하는 말씀 공자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 시진핑이 대신 얘기해 준 거나 마찬가지로서 좋은 얘기다. 그리고 우리가 상하이에 가서도 임시정부도 방문하고 백번 긴구 150주년 탄생일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과거에 우리가 아주 소국으로서 일본과 미국이 없으면 꼼짝 못하고 있을 그런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우리도 나름의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구애될 필요 없다고 저는 봅니다. 저도 이제 뭐 같은 맥락인데요. 사실 그 대통령이 이번에 이제 가서 방문을 하게 되는 그 과정도 사실은 우리가 먼저 가고 싶다고 했던 거거든요. 우리가 최대한 빨리 가고 싶다고 했던 것이고 중국은 대개 연초에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외교적인 행사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많은 일들을 안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중국 쪽에서는 굉장히 특별히 배려를 해서 일정을 잡은 거거든요. 특히 이제 또 하나는 일본과의 이제 외교 일정이 있다 보니까 그것에 오히려 중국이 쫓겨서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되겠다 조바심이 나서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사실 우리의 외교의 승리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가능하면 3월, 4월에 와라.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사실 외교 일정이 그때 빡빡하거든요. 4월에 트럼프가 방중 예정이 돼 있는데 3, 4월에 우리가 가능할까? 괜히 그때까지 갔다가 또 이래저래 돼서 후반기로 넘어가고 이럴 수 있었던 상황인데 우리가 일본과의 외교 일정을 잡고 그것을 레버리지로 해서 중국이 조바심 나게 해서 우리를 먼저 만나고 또 우리가 이제 한미일 관계와 이제 한중 관계에 대해서 약간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시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한미일이 관계가 좋으면 영원히 중국과는 관계가 좋으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그건 아닌 거고요. 그래서 이 한미일이 좋은 것이 오히려 중국으로 하여금 조바심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바심이 나면서 우리에게 더 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한테 더 잘하는 거 우리가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 외교는 양쪽에서 다 승리하는 외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바로 실용 외교의 정수가 아닌가. 그리고 이번에 가서 중국의 의도, 일본에 대해 견제하고자 하는 중국의 의도를 들었지만 우리는 일본하고 또 잘하면 되는 거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오늘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온 거 있는데 대통령의 방중 이후에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2026년 올해 한 해 동안에 중국과의 관계에서 전략적인 거리를 유지해야 되느냐 아니면 우호 관계를 지속시켜야 하느냐 이런 질문인데 전략적인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퍼센티지가 48% 나왔고 우호 관계 지속이 이제 46% 나왔습니다. 그래서 팽팽하네요. 5% 차이로 이제 팽팽한데 결국 이렇게 팽팽하다는 건 뭔가 하면 어느 한 진영 논리가 60%를 넘지 않았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 국민들이 아직도 여전히 안보
문제는 미국하고 그대로 계속하고 예. 경제 문제는 중국하고 해야 한다. 이런 대단히 균형 잡힌 시각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오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네.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략적인 거리라고 하는 것이 그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전략적 거리가 무슨 뜻일까요? 좀 적대적 관계를 의미하는 것인가? 갈등 아니죠. 관계를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인 간의 관계에 있어서 결혼할까요? 아니면은 원수가 질까요? 이렇게만 질문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결혼한 사람으로 지낼까요? 아니면 친구로 지낼까요? 이런 질문이 다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보시면 전략적 거리라고 하는 것은 우호 관계가 전제돼야만 가능한 것이지. 우호 관계가 없는 나라들이 어떻게 전략적 거리를 둡니까? 이건 애초에 뭐 지금 북한과 예, 우리의 관계를 예, 전략적 예. 거리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전략적 거리를 가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기본적으로는 중국과 우호적으로 지내도 돼. 그래도 어느 정도 거리는 좀 알겠습니다. 이런 의미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아까 김현수 박사가 언급하신 북핵 문제, 한반도 문제, 중국의 역할을 이재명 대통령이 요청하니까 어떻게 사실 보면 뭐 원론적인 답변인데 인내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단 말이죠. 그렇지만 앞으로 조금 더 실무선에서 북한과의 변화를 좀 가져오는데 중국의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렇게 보시나요? 네,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은요, 지난번에 그 경주 에이펙에서 이 시진핑 주석이 한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사실상 이 남북한에 이렇게 꽉 막혀 있으니까 역할을 좀 해달라고 얘기했을 때 시진핑 주석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도 거의 이제 똑같은 얘기가 나왔죠. 맞아요. 그래서 중국은 중국대로 나름대로 좀 어려움이 뭐 전혀 없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뭐 중국하고 북한 사이에 사실상 중국이 없으면은 뭐 북한이 뭐 꼼짝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러시아하고 관계가 좋아지면서 그렇죠. 조금 이제 여유가 생긴 거고요. 여전히 이제 경제는 중국에 이렇게 얽매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과거에는 거의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러시아하고 경쟁적인 차원에서 맞아요. 북한을 관리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도 어떻게 보면은 조금 중국이 좀 불편한데 그 불편한 것이 사실상 작년도 1월 1일 날 신년 축전 보낼 때 올해 1월 1일 신년 축전 보낼 때 똑같은 내용이에요. 푸틴은 아주 일면에 크게 나오고 시진핑 주석이 보낸 것은 오면에 그냥 베네수엘라, 베트남, 뭐 라오스 이런 나라들 보낸 거하고 같이 그냥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나왔는데 이게 사실은 작년 9월 달에 이런 관계들을 이제 좀 바꾸기 위해서 전성절 때 김정은 초청해가지고 막루까지 세워서 그렇죠. 삼인을 돋보이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관계가 좀 좋아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데서 생긴 거죠. 10월 달에 북한에서 이 공산당 창당 80주년 기념식에 시진핑을 초청을 했는데 시진핑 주석 대신에 리창 총리가 갔단 말이죠.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한국의 에이펙 그 회의에는 시진핑 주석이 직접 참석을 했거든요. 왔죠. 게다가 2달도 안 돼서 다시 이재명 대통령을 초청을 한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김정은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의적인 방안을 가지고 이 부분을 노력을 한번 해보자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비핵화 문제도 이제 결국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이제 리창 총리도 그렇고 시진핑 주석도 그렇고 이것은 좀 인내심이 필요하다라고 장기전이 얘기를 한 필요하다. 건데 이것은 아마 중국 스스로를 변명하기 위한 그런 것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겠죠. 왜 그러냐면은 중국이 최근에 북한 비핵화 문제를 전혀 언급을 안 하거든요. 작년 9월 달에 전성절 때도 이 문제를 언급 안 했고 그리고 이제 물론 우리 한중 정상회담 때도 이 문제가 언급이 안 됐고 중국의 군축 백서에도 이 문제가 언급이 안 되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이 이제 혹시 중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중국이 인정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알겠습니다. 중국이 어떻게 해주기를 바랐는지 그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어찌 보면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난 11월에 시진핑이 경주에 오고 1월에 이재명 대통령을 부른 것 자체가
북한에 뭔가 시진핑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 자체가. 자, 한중 정상회담 관련 두루두루 이야기는 이 정도 정리하고요. 오늘의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유익하고 의미 있으셨다면 아래 하단에 안내한 자율 구독료를 통해서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최근 태영호 TV에서는 AI 실화 영화 봉인된 기록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는 제가 북한 체제의 핵심부에서 직접 보고 듣고 겪었던 수많은 실제 사건들과 당시 그 순간순간 제가 내려야 했던 판단과 선택, 그리고 그 당시 분위기를 영화적 서사로 재구성했습니다. 기획부터 이미지, 영상, 편집까지 모든 제작 과정이 AI 인공지능으로 완성됩니다. 그러다 나니 제작진의 노력과 제작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한 달에 여러분의 커피 한 잔 정도의 유튜브 멤버십 회원 전용 콘텐츠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AI 영화를 시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매월 커피 한 잔 정도의 멤버십을 통해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